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적게 된 이유는 제가 겪은 일에 대해 하소연을 할 곳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서툴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조금 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잘생겼습니다. 쌍꺼풀이 진하고 키가 큰 편이거든요. 학창시절부터 제 얼굴 한번 보겠다고 교문의 다른 학교 여학생들이 줄을 섰던 적도 있었어요. 조금 과장을 하면 트럭으로 몇 트럭은 될 정도로 말이에요. 발렌타인데이처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념일 같은 날이 되면 제 양손은 엄청 무거웠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잘생겼다고 자자하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길을 걸어가다가 연예인 해볼 생각 없냐고 캐스팅도 여러 차례 받기도 했어요. 저는 남고 출신이었는데 그런 인기를 다른 학생들이 많이 부러워했고 시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저는 그런 인기를 즐길 여유는 없었어요. 연예인이 되고 싶었지만 포기해야 했고 예쁜 여학생과 데이트를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 정말 많이 가난했거든요. 저와 여동생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점점 우리 집의 가세가 기울어졌습니다. 처음엔 저도 아파트에 살았던 것 같은데 빌라로 이사를 가고 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그러다 중심가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했고 사는 곳의 질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 여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겐 6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은 4살이란 어린 나이에 갑자기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지게 되었고 이후 평생 침대에 누워서 지내게 되었죠. 알고 보니 여동생은 심장 관련 희귀질환에 걸려버리게 되었더군요. 여동생은 선천적으로 심장이 남들보다 조금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였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급격히 안 좋아지게 되었고 쓰러지게 된 거였어요. 아무도 원인을 몰랐어요. 여동생이 갑자기 왜 그렇게 아프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어머니는 본인이 뭘 잘못 먹여서 애가 그렇게 된 거라고 자책하셨고 아버지도 세상이 무너진 표정을 지으셨어요. 당시 제가 10살 정도 되었을 때라 생생히 기억이 나요. 추상이라도 난 것 마냥 부모님께서 울었거든요. 그때 저희 집은 막 부자처럼 사치를 하며 살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적당히 넉넉한 정도였어요. 하지만 여동생의 심장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땅도 팔고 건물도 팔고 집도 팔며 병원비를 충당했습니다. 여동생은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서 상태가 엄청 나빠졌는데 그럴 때마다 생사를 오가곤 했습니다. 언제 심각해질지 몰랐고 발작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곤 했죠. 저희 어머니는 거의 미쳐가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부모님은 여동생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애를 어떻게든 살려야 하니까요. 1년에 긴급수술을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그게 대수술인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머니는 여동생 병간호를 위해 일을 그만두고 여동생 옆에 24시간을 붙어 지내야 했고 저희 아버지는 생활비와 병원비 그리고 수술비를 대기 위해 회사 일이 끝나고 난 뒤 대리운전도 하셨죠. 어렸던 저는 항상 누군가에게 맡겨졌거나 외로움을 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동생을 원망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온 여동생은 제게 귀엽게 웃으며 안겨들었던 볼살이 통통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겨우 미소만 띄울 수 있을 정도로 마르다 못해 야위어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게 오랜만이라고 깨르르 웃었는데 어렸지만 그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점점 자라면서도 여동생의 건강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조금 괜찮아서 나아지고 있구나 싶다가도 순식간에 악화되기를 반복했죠. 저희 집은 점점 가난해졌어요. 빚이 생기기 시작했고 점차 생활고가 찾아오게 되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1년에 여동생이 수술만 몇 번을 하는데 그걸 아버지 외벌이로 감당하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도 생계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런 제게 학창시절을 즐길 여유 따위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와 놀러갈 바엔 전단지를 하나라도 더 붙이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동생과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래보다 훨씬 작은 몸으로도 어른들도 겁내는 수술을 잘하고 오겠다고 씩씩하게 대답하는 여동생을 사랑했고, 그런 여동생을 위해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희생정신이 멋졌거든요. 부모님과 저는 지칠 때마다 서로를 위로했고 희망을 얘기하며 마음을 다지곤 했었어요. 저는 바로 취업을 해서 좀 더 생활에 보태고 싶었지만 그래도 대학만큼은 부모님께서 억지로 보내셨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자마자 일찍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복학한 학교에서 지연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유난히 제 얼굴을 좋아했습니다. 첫 만남에서도 제 얼굴이 이상형이니까 번호를 달라며 대뜸 손부터 내밀었죠. 지연 씨는 저보다 2살 연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의 엄청난 유명인사더라고요. 지연 씨는 제가 다니는 학교의 의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의대생이었고 대대로 의사인 집안의 막내딸이었어요. 졸업을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운영하는 병원을 물려받는 그런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지연 씨의 대시가 부담스러웠고 계속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쥐를 잡듯 저를 찾는 지연 씨가 웃겼고 또 그렇게 어떻게든 절 찾아내는 것도 신기했어요. 그렇게 저도 지연 씨에게 점점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연애를 하게 되었죠. 지연 씨는 제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싫어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연 씨와 교제를 하기 전 제 사정을 모두 말했죠. 아픈 여동생이 있고 여유도 없다고, 돈을 벌어야 해서 나랑 만남을 이어가도 우선순위는 가족일 거라고, 지연 씨는 뭐든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바뀔수록 제 부모님도 나이를 먹으실 거란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금이야 아버지가 정정하게 돈을 벌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상당한 돈을 보태고 있으니 상관없지만 아버지가 회사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오면 제가 올고직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현상 유지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심지어 여동생한테 집중하느라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당장 조금 형편이 모자랄지라도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도 머리가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거든요. 결국 노력 끝에 알아주는 공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취업 이후에도 야근에 특근에 벌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벌었어요. 확실히 제가 좋은 곳에 취업을 하니까 저희 집도 숨통이 약간 트이더군요. 하지만 숨통이 조금 트일 뿐 여유로워지진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 지연 씨도 졸업하고 부모님의 병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는 좋은 여자였습니다. 제가 가난해도 이해해 주었고 저를 끝까지 응원해 주었거든요. 가끔 제가 가족에게 집중해서 종종 서운해하긴 했지만 그래도 절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좋은 것 하나 사주지 못했어요. 저보다 가진 것이 많았던 지연 씨가 제게 사주기만 했었죠. 항상 받기만 해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어딜 가도 대접받으면서 공주처럼 살 텐데 가진 거 없는 저를 만나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지연 씨가 제게 프러포즈를 하더군요. 결혼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당연히 저도 좋은 여자인 지연 씨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이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염치가 있죠. 한쪽이 기운 것도 아니고 폭삭 내려앉은 수준의 결혼은 지연 씨가 불행하기만 할 것 같았어요. 엉엉 울면서 미안하다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지연 씨는 끝까지 제가 들고 있는 짐을 같이 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짐을 나누자고 하면서요. 그 말에 염치 없이 그러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지연 씨네 부모님은 절 거세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지연 씨가 귀하게 얻은 늦둥이의 막내딸이라서 그런지 지연 씨 고집을 못 이겼던 것 같아요. 대신 제게 내민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처가살이를 할 것. 저는 이렇게 흔쾌히 제 결혼을 찬성해주신 처가댁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당연히 오케이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지연 씨와 부부가 되었고 처가살이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건 일상이었어요. 배운 사람들이라 그런지 정말 우아하게 사람의 자존심을 차근차근 밟으시더라고요. 지연 씨 모르게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슬펐던 건 그 사람들이 비난 어린 어조로 제게 독하게 쏘아붙였던 말이 전부 맞았단 거예요. 제가 가진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었죠. 심지어 결혼하고 난 뒤 지연 씨가 따로 여동생 병원비를 도와주고 있으니 염치 없다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 같아도 귀하게 키운 막내딸, 저처럼 쥐뿔도 없는 남자한테 시집 가겠다고 하면 화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런 대꾸도 못했어요. 그래도 이 집에서 지연 씨만큼은 제 편이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결혼한 지 한 3년 정도가 되던 해부터 지연 씨가 조금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제가 어떠한 신호를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몇 년 전과 달리 제게 싸늘하게 대하는 지연 씨를 느꼈거든요. 처음엔 예민한가 싶기도 했고 제가 뭘 잘못한 줄 알았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지연 씨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몰랐죠. 그런데 지연 씨의 태도는 제가 문제가 아니더군요. 며칠 뒤에 지연 씨가 자는 사이에 본 휴대폰으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연 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상대는 동료 의사였어요. 그런데 따지고 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외도 상대보다 제가 뭐 하나 나은 점이 없다는 사실에 기가 죽어서요. 그렇게 가슴에 묻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지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이겠지 하고 애써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여동생이 위독해졌어요. 이제껏 생사의 고비를 넘기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이번엔 정말 심각했죠.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여동생이 숨을 헐떡이며 제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곁으로 다가가니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 미안해. 내가 아파서 다들 희생만 하게 해서 너무 미안해. 항상 발목 잡아서 미안해. 나 다들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 나 때문에 많이 힘든 것도 알고 있어. 이런 순간이 조금이라도 빨리 왔으면 오빠랑 우리 엄마 아빠도 덜 힘들었겠지? 항상 피해만 주는 동생이어서 매번 미안했어. 오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된 것도 나 때문이라 미안했어. 이제 오빠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바보같이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도 여동생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끝까지 부탁만 하고 가서 미안해. 난 정말 폐만 끼치는 것 같아. 내가 없어도 오빠가 우리 엄마 아빠 잘 챙겨줘. 알았지? 내가 많이 사랑하는 것도 알지? 여동생은 그 말을 끝으로 결국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생을 달리했습니다. 제정신을 유지하는 게 사실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동생을 참 오랜 시간 동안 담당해 주셨던 간호사님이 조문을 오셨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너무 충격적이더군요. 저는 사실 여동생이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랬었어요. 물론 저도 어렸던 나이에는 여동생이 부담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커가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단 한 번도 여동생 때문에 포기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저런 말을 하나 의아하기도 했죠. 간호사의 말에 의하면 지연 씨가 여동생이 생을 달리하기 일주일 전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가씨 언제 죽어요? 아가씨는 염치도 없어요? 당신네 오빠 나한테 설설 기잖아. 너 병원비 때문에. 무슨 양반집에 팔려온 기생도 아니고. 아가씨 밑에 들어가는 병원비가 1년에 몇 천만 원은 우스워. 알고는 있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도 이보다 보람찰 것 같은데 말이야. 너 때문에 내가 바람을 펴도 그걸 알면서 이혼하자 말 못하는 꼴을 네가 보면 얼마나 죄책감을 느낄까?
아주 남매가 쌍으로 남의 집안 등골을 빨아먹고 있는데 진짜 너희 가족은 무슨 기생충이니? 적당히가 없어? 그 말에 여동생은 지금 무슨 소리냐고 화를 발칵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대요. 사실 나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나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남자야. 그 사람 아이 가졌고 그래서 나는 네 오빠한테 이혼하자고 이야기할 생각이야. 아마 네 병원비 몫으로 얼마 챙겨준다 그럼 좋다고 이혼 안 하겠니? 너희 가족 돈 없잖아. 라고 말을 하며 지연씨는 깔깔 웃으면서 누워만 있는 여동생을 조롱했다더군요. 심장이 아파서 그런지 여동생에게는 스트레스가 정말 치명적입니다. 지연씨의 방문 이후로 여동생의 몸 상태는 갈수록 쇠약해져 갔고 결국 생을 달리하게 된 것이었어요. 어쩐지 죽는 순간까지 미안함으로 가득 찬 여동생의 얼굴이 이상하다 했더니 지연씨가 입방정을 떨었더군요. 분노를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연씨의 외도를 참았던 것은 지연씨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지연씨가 다시 제게 돌아오겠지 싶었고 여전히 정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렸던 거였어요. 지연씨 스스로가 그만두는 것을요. 그런데 뒤에서는 제 여동생에게 몹쓸 말을 하는 걸로도 모자라 남의 남자아이를 임신까지 해왔다는 말에 화가 미친 듯이 나더군요. 그제서야 장례식장을 둘러보니 제 여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 처가댁 식구 한 사람도 오지 않았더군요. 하지만 그 와중에 지연씨는 절은 하지 않았지만 부조금을 넣고 갔더군요. 저 모르게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죄책감 따위와 같은 감정을 겪게 해서 여동생에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달라는 여동생의 유언을 들어주고 싶었죠. 처음엔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날 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바꿨습니다. 그냥 지연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로 했어요. 복수를 하기엔 제가 너무 많은 일을 겪어 많이 지친 상태였어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어 누군가와 싸울 수 없겠더군요. 그냥 그저 그곳을 탈출해 여동생이 부탁했던 것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지내고 싶었어요. 저는 지연씨에게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당신의 뱃속에 자라고 있는 아이까지 누구의 아이인지 안다고 그냥 소송까지 가지 말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한 심정이어서 그런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더군요. 그리고 고맙다고도 했어요. 여동생에게 못된 말을 한 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동생의 생명줄을 최대한 늘려준 것이 지연씨였으니까요. 그런 저를 보며 지연씨가 미안하다고 조용히 이야기를 하더군요. 홧김에 정말 홧김으로 여동생에게 그런 말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무겁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다면서 제게 조용히 사과를 건넸어요. 끄끄거리며 우는 지연씨를 보니 태교에 안 좋겠다 싶기도 했어요. 지연씨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안의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었으니 이왕 헤어지는 거 잘 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싶었거든요. 지연씨는 이혼해줘서 고맙다고 했고 우린 조용히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몇 년이나 살을 부대끼며 살았는데 이혼하는 데는 몇 달도 채 걸리지 않더군요. 지연씨는 제게 15억의 위자료를 주었어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간 절 상처 주고 제 가족에게 상처 주고 끝끝내 여동생에게 상처 준 것이 미안하다고 속죄의 값으로는 부족하겠지만 받아달라고 하기에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저희 집에 있는 빚을 전부 해결했고 그러고도 돈이 몇 억이 남아 작은 빌라를 하나 매입해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셋이서 함께 지내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생각보다 잘 지냅니다. 어머니는 소일거리를 하나씩 얻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아버지는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여동생의 빈자리가 무척이나 크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저희 가족들도 조금씩 이별을 준비해와서 그런지 다들 씩씩하게 이겨내려고 하고 있어요. 지연씨는 제게 많은 상처를 줬지만 참 고마웠던 것들이 많아 쉽게 미워하기도 힘드네요. 너무 기우는 결혼이어서 그런지 안 좋은 결말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참 마음 한켠이 싱숭생숭하네요. 지금은 저도 만나는 여자가 있습니다. 지연씨와 헤어지고 몇 년이 지나 알게 된 여자인데 수수한 사람이에요.
저와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고 비슷한 씀씀이를 가진 여자거든요. 눈치 보지 않는 것이 참 편한 것 같기도 하네요. 아마 이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와 잘 맞기도 하고 제가 겪었던 일을 따뜻하게 위로해준 사람이거든요. 이제 저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요즘 들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있는 여동생의 제 선택을 보며 기뻐해줬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